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 반입니다. 위대한 정치인은 위대한 연설을 남깁니다. 그 연설이 세계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처칠,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런 분들의 위대한 연설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연설은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건국 치사라고 해야 되겠군요. 건국 선언 연설입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들어는 더디다고 하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연설이 항상 위안이 됩니다. 문제 해결을 민주주의식으로 하자. 민주주의식으로 하자는 것은 토론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총을 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거짓말 선동하지 말자는 거죠. 또 다른 이승만의 연설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설은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 면에서는 가장 큰 연설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건국 연설은 그 의미가 아주 예언적이고 해서 위대하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연설은 공산당을 우리가 누르고 우리 선배들이 공산당의 도전을 누르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주춧돌 위에 세울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입니다. 흔히 공산당은 선동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선전, 이 결정적 연설이 공산당의 선동을 깨부셨습니다. 공산당에 이기는 첫 출발점이 된 연설입니다. 그런데 1945년 12월 19일에 한 연설인데 1945년 12월 19일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면은 이 연설이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소련은 세계의 영웅적 나라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소련이 2천만 명이 죽는 희생을 딛고 나치 독일을 저지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기도록 했다. 미국보다도 소련이 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소련이 이제 전성국 입장에서 이제는 세계를 공산화하는 야망을 품고 한반도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탈린의 소련군은 북한을 점령한 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스탈린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38도선 이북에는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다 하는 지침을 딱 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주둔한 이 미군은, 하지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군은 아직도 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정부를 세우느냐, 막연하게 좌우 합작에 의해서 북한과 잘 논의해가지고 한반도 전체에 민주정부를 세운다는 정도만 가지고 있었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명백하게 북한 정권을 세운다. 38도선 북쪽에. 남한에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한에는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박은영의 공산당이 대중 조직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게 돼 있었어요.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두 개의 기적이 있다. 첫째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이다. 중국 사람들은 원래 돈을 좋아하고 실용적이라서 공산화되지 않는데 그 모택동이라는 괴물이 공산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한국이 공산화 안 된 것이 기적이다. 바로 이승만이고, 바로 이승만의 이 연설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의 10월에 수십 년의 오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름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은 공산당처럼 강한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딱 이승만을 지도자로, 말하자면 정권을 만드는데 지도자로, 허수아비죠. 지도자로 세우려고 추대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승만과 공산당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공산당이 세계적으로나 한반도에서나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유리한, 거꾸로 말하면 이승만은 가장 약한 입장에 있을 때 그 공산당에 결별선언을 합니다. 일종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지만은 아직은 미국도 소련과 손을 잡고 전후 문제를 해결한다. 아직 대결 구도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뒷받침도 받지 못하고 하지의 뒷받침도 받지 못하고 다만 국민들로부터는 인기가 있고 그러나 조직은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공산당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 연설이 더욱더 감동적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저녁 7시 30분 이승만은 서울중앙방송국 KBS를 통하여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합니다. 이 역사적 연설을 통해서 이 연설문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산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반역자고 파괴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공산당은 민족 반역자다. 그리고 문명 파괴자다. 덧붙여서 공산주의자들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는 세력이다. 한국인의 얼굴을 했지만은 소련 사람이다. 마음은. 국가 건설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이다. 왜냐?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연설에. 공산당 극렬분자들은 제 나라를 파괴시키고 타국의 권리 범위 내에 두어서 독립권을 영영 말살시키기로 위조하는 자, 다른 나라의 주권 밑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바로 당시에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바로 소련을 위해서 복무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첫 마디가 딱 이렇게 규정하고 나옵니다. 두 번째,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서 공산 명목을 빙자하고 국권을 없이하여 나라와 동족을 팔아 사리와 영광을 위하여 부원낭설로 인민을 속이며 도당을 지어 동족을 위협하며 군기 무기입니다.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약탈하며 소위 공화국이라는 명사를 조작하여 국민 전체의 분열 상태를 세인에게 선전하기에 이르렀더니 요즘은 민중이 차차 깨어나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며 관계를 써서 각처에 선전하기를 저희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 하여 민심을 현혹시키나니 이 극렬분자들의 목적은 우리 독립국을 없이 해서 남의 노예를 만들고 저희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은 결국 공산주의자들을 사대주의자, 민족반역자, 거짓말장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민주주의자로 위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투사로 위장한 공산주의자들 한국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약점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로 규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자를 민족 반역자로 규정함으로써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를 고립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자들이 러시아를 저희 조국이라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떠나서 저희 조국에 돌아가서
저희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서 완전히 우리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살려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형용을 하고 와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 저희 조국에 갖다 붙이려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지 않는 것이니 우리 3천만 남녀가 다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자를 소련의 꼭두각시로 딱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승만은 자유진영인데 우파라고 그러기도 하고 민족진영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한국 주류 세력은 처음부터 민족진영으로 불렸어요. 요사이는 이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북한과 민족 공조한다면서 자기들이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대주의자의 위장술이죠. 이승만은 당당하게 공산주의자들을 민족 반역자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박은영, 김일성이 이끌던 남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해가지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반역성, 사대주의, 매국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국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한국 사람 같지만 정신은 러시아 사람이다. 왜냐? 스탈린을 존경하고 스탈린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먼저 그 사람들을 회유해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무리를 권유하여 돌아서게만 되면은 함께 나아갈 것이다. 우선 가르치자 이겁니다. 가르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친부영, 친자질이라도, 조카라는 뜻입니다만, 친부영, 친자질이라도 원수로 대해야 한다. 원수로 대해야 한다. 부모와 아들과 조카라도 원수로 대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이 공산주의자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은 원수로 대해야 한다.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절대악으로 본 거죠.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본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애정과 친소를 돌아볼 수 없는 것이다. 애정, 좋아하고 미워한다든지 가깝다고 멀다 이런 거 집어치우고 오로지 공산주의자와 싸워야 한다. 원수로 대해야 한다. 공산주의를 원수로 대해야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건설자와 파괴자는 협동이 못 되는 법이다. 건설자가 바뀌든지 파괴자가 회개하든지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기 전에는 합동은 안 된다. 공산주의자하고는 동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박사는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은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콜레라와 함께 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박사는 끝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큰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치 못하면은 종시는 다른 해방국들과 같이 나라가 두 절분으로 나뉘어져서 동족 상쟁의 화를 면치 못하고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다시 남의 노예 노릇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경양 각처에 모든 애국 애족하는 동포의 합심 협력으로 단순한 민주정체 하에서 국가를 건설하여 만년 무궁한 자유복락의 기초를 세우기로 결심하자. 이 공산주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나누어져서 전쟁을 하게 된다. 이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공산당을 민족 반역자로 사대주의자로 규정한 이승만의 연설이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바로 실정이 됩니다. 즉 1945년 12월 2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상회담은 남북한에 대해서 5년 기한의 신탁 통치안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 공산당도 반대하고 나옵니다. 남한에. 그러니까 박헌영 세력의 공산당과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나중에 남노당이 됩니다만은 이때는 조선공산당으로 불렸어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도 하도 이 국민들이, 당신은 국민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오니까, 신탁통치에 반대하고 나오니까 박헌영도 일단은 반대에 났습니다. 김구, 이승만 주도하는 반신탁통치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탁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소련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옵니다. 박헌영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가 전해주는 스탈린의 명령을 접수합니다. 즉 신탁통치에 찬성하라. 갑자기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 북한 김일성 세력이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신탁통치 반대와 신탁통치 찬성으로 바뀝니다. 좌익은 신탁통치 찬성, 우익은 신탁통치 반대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반탁, 신탁통치 반대였습니다. 조선공산당 박헌영은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국민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가버립니다. 왜냐? 스탈린의 지령을 수령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공산당이 역시 이승만이 말한 대로 사대주의자고 꼭두각시구나. 그래서 북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북한 괴뢰다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속에서 공산주의자는 안 되겠구나. 이게 나중에 빨개이라는 말로 바뀝니다만 생각이 생기는 것은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눈으로. 하루아침에 신탁통치 반대해서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가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국민과는 상관없이 스탈린의 지령을 받는 집단이구나 하면서부터 서서히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예언적 연설과 박헌영의 변절이 딱 결합되면서 국민들에게 결정적 이미지 하나를 심는 거죠. 공산주의자는 역시 민족 반역자다. 이 연설로 오늘 대한민국이 자유와 정의와 진실, 법치, 인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면 이 연설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